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본질 문제는 또, 바꿔서 인간 본질을 자본가적 인간 보편 인간 본질로 설정하는 오류도 동시에 범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대중적 저항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잘못된 견해인데, 대중적 저항이 실질적으로 약간은 있고 불만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80년대 초까지 대중적 불만이라는 게 소비품이 부족하다,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그 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의욕이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볼 때 체제를 부정적인 견해는 4%뿐이 안 됐고요. 저항도 거의 미미했다. 물론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 말고 결정적으로 이 이론의 결정은 뭐냐면, 대중적 분발이 폭발한 시기는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작할 이전이 아니라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중적 불만이 폭발한 거는 고르바초프가 87년 이후에 개혁 정치를 수행하면서 대중적 불만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전혀 사회주의 그 이전의 문제를 원인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요소인데, 이거는 조금 살펴볼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미국이 그 김정동제 그 발제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소련을 고립시키고 그 유가를 저하시켜서 그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제 계속 도발함으로써 군사비로 잉여 생산물을 건설에 투여할 수 없게끔 계속 만들어 놨던 것, 이런 이제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페로스카라는 수정주의 방향으로 결정이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봉쇄와 어려움은 그 이전에 훨씬 더 큰 게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전 시기, 2차 대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방향은 개방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외적 위험 자체가 요인이 되는 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것도 전혀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관료의 반혁명은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 현대 러시아의 그 자본가들, 올리아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이들이 다 관료와 공산당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반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 체제, 그러니까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관료들은 능동적인 적극적 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수동적 이 상황에 딸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안드로포프 때는 그 이전에 그 정책을 추종을 했고, 고르바초프 때는 또 고르바초프를 추종하고, 근데 엘친이 되니까 엘친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이 관료 집단. 그리고 나중에 그 관료들 엘친에 붙어서 이제 자유화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회주의적 반응을 한 것이, 이들이 주동적으로 해서 반혁명을 일으킨 세력은 아니다. 따라서 수동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 이데올로기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저기니까. 진정한 문제, 거기에서 한 볼트체로 한 거, 1961년 22차 당대에서 채택한 소비에트 국가가 전 인민의 국가가 되었고, 소련 공산당은 전 인민의 당이 되었다는 생각은 국가에 대한 당의 약화와 지식인 및 관료들이 당에서 점점 그 우위를 차지하는 신호였다. 이게 이제 되고, 요약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문제점들과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후르시초프의 잘못된 정책의 여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관료의 문제는 후르시초프 때부터 나왔던 지속된 문제라는 거고, 따라서 관료의 혁명의 문제가라기보다는 이들의 그 후르시초프 때 나오는 일정 경향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 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명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원인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 요소의 결핍과 과도한 중앙 객절. 이건 이제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과도한 집중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설명은 일단 뭐냐면 회피예요. 청산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멸망한 것에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결핍되고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다라고 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은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으로 비껴나가는 걸로써 어떤 게 있냐면 이상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상,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회적 성격은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이상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없듯이, 따라서 이런 부분은 해결식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오류가 관념적 오류인 거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취하지 않아서 멸망했던지, 아니면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라고 설정하는 건데, 이런 거는 역사적 과정을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의 현실적인 문제는 고르바초프가 삼인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인주의적 이상을 진정한 사회주의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민주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부터 소련이 멸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이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인주의적 이상이 결핍돼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에 과도하라는 거죠. 소련의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삼인주의적 이상에 실현하고자 했던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소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논의의 가장 이제 맹점이라고 할까 뭐냐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피지배자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투표 행위를 민주주의라고 봐요. 따라서 소련 사회와 비교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들의 하는 거는 우월성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주장하는 투표 행위를 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월성을 선택하는 건데, 실질적 민주주의는 우월성이 아니라 피지배자가 지배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지배자가 얼마나 자기의 목과 지위를 확보했느냐가 중심적인 거죠. 그렇다면 소련 당시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그 당시 존재하는 전 세계 어떤 노동자들보다 소련의 노동자들이 지위와 역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러한 실제적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민주주의 투표 절차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들의 또 다른 맹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이게 장점만 있다는 걸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약점이 있었는데, 이 약점은 뭐냐면 제2 경제가 도달하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부정부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적 지배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 이것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중앙집권 자체에 여러 문제가 있었단 손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소련의 붕괴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앙집권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거는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든지 이 사회주의 사회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 문제가 당시 1980년대 초반에 소련의 문제가 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할 정도의 문제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걸 따진 거 없이 사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뭉뚱그려서 평가하는 것은 오류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적 저항이 있었는데, 문제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노동자가 그러니까 소련 체제에 저항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왜 그 체제,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면 이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조직들,
대중조직, 정치조직, 그다음 당 조직에 수천만 명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왜 저항을 못했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견해는 그래요. 뭐냐면 이 80년대에는 소련이 새로운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됐던 거예요. 이미 70년대까지 사회주의 그 공업화 단계는 완료가 됐고, 이미 70년대 어느 정도 성숙 단계가 돼서 사회주의 공업화 단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였는데, 이거를 지도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구체적으로 여기 제가 발췌한 이 책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60년대부터. 이거는 이제 출산율 문제는 소련 사회주의 문제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 출산율이 저하되는 건 노동력이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런 공업화 사회, 인간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사회에서는 생산력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단계, 새로운 노동력을 급격히 투하하지 않고도 그 생산과 확대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력 발전의 질적 비약의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 80년대 과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지도부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 자체가 어려움도 없고 소위 말하면 쪼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 이런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수동화되어 있었던 게 가장 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련 소극성에 대한 책임은 사회 정치 제도에서만,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극성의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회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많이 목격되는 거죠. 계급 배반 그러니까 투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기되고요. 수동성의 그 문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 개인의 문제, 고르바초프 개인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개인의 문제는 사실상 역사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설명하는 거지, 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물론 개인의 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보다. 하지만 결국은 사회 역사의 맥락을 설명 없이 개인 문제를 하는 거는 본질을 비껴나는 거다. 결국 결론적으로 소비에트 붕괴 이야기는 사회주의 불가능성에 뿌리를 둔 비극의 불가피한 전개 과정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중적 저항이나 외국의 그 침입에 대한 패배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혼합경제에 실현하는 사회주의 이상과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 고르바초프의 의식적 배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혁명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앞으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 주요한 경향,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층,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경향이 승리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향이 어떤 거가 다음에 볼게요. 소련 붕괴 원인을 찾을 때 오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련의 1986년 이후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그 페로스트로이카 정책 때문에 붕괴해요. 직접적으로는. 이 정책, 이게 하나의 경향을 대표하는 거예요. 소련 내부, 공산당 내부의 한 경향을 대표하는 거고, 그 경향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소련은 붕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 공산당 내 두 경향은 어떤 거냐? 요거는 이제 사회주의 좌파, 우파, 그다음에 중앙파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1920년대에 나왔던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건설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문제로 세 가지 부파로 나눠요. 하나는 부활이, 인을 대표되는 우파. 이거는, 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농촌의 생산력을 높여서 이 생산력을 나중에 공업화의 재원으로 쓰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는 농민은 반혁명적 성격이기 때문에 농민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농민을 할 경우 반혁명에서 혁명이 무너진다고 보고, 따라서 서구의 혁명에서 서구의 재원과 노동계급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게 트로츠키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의 입장은 자체 내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농민을 혁명화시킬 수 있다. 라는 입장이 스탈린 입장이었고, 1923년 이후에 유럽혁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서구 지원은 무너졌고 스탈린이 이제 이 재원 마련을 농업 집단화를 통해서 해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가 80년대 과제는 뭐냐? 이러한 경향에서 앞에 두 가지 경향은 거의 없었는데 1960년대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게 1980년대에 새로운 과제에 부닥쳤어요. 아까 말했던 거는 4.11 사회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의 과제가 있었는데 이 도약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때 부활인 쪽의 경향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유리 안드로포프를 대표하는 스탈린을 잇는 이 경향과 그러니까 크루스초프하고 고르바초프를 잇는 우파 경향이 대립했고 우파 경향이 승리한 역사가 붕괴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붕괴의 원인은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정책이다. 이건 뭐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의 물질적 지침은 제2경제고요. 이거는 1960년대부터 조금씩 나서 80년대, 그 다음에 80년 말에 급격히 나타나고 8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 경제 10% 정도, 그 다음에 80년 말에는 거의 30%에서 50%까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투쟁의 포기라는 이제 수정주의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만 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회주의 건설 법칙과 자본주의 법칙은 다르다. 사회주의 건설 법칙은 의식적 주체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저자 키레네는 이 부분을 내년으로 돌아가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에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막스 레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 철학의 근본 문제 재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선상에서 토대 상부존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데, 철학에 있어서 인간이 경험과 이성 중심으로 사고 체계, 이혼론적 양자 대립의 축을 감정의 부분을 다시 고려를 넣어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끝마치고요. 나머지 여기 설명 못한 거는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